저는 64년도에 경기도 안성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저를 낳으시고 서울에 이제 돈을 벌러 상경을 하시고 조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저는 그 마을이 어떤 환경이었냐 하면 그 동네가 쭉 이어지면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산 밑에 있는 마을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또 차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기억에 아마 초등학교 4학년 때쯤에 전기도 들어오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학교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100명이 안 되는 조그만 분교를 다녔었고요. 그것이 아마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는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4학년 2학기 정도가 돼서 서울로 이제 부모님 계신 곳으로 저도 상경을 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좀 외로움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욕구가 강했던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싶은 그런 욕구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아니면 음악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아주 어려서부터 모르게 그 중에 하나는 내가 꼭 할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그림에 대한 쪽으로 훨씬 더 마음이 끌리고 어떤 계기가 생겨서 그림을 그리게 됐고, 그래서 추계라는 대학에 가서 동양화를 전공하게 됐습니다. 조금 재미있는 이유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시골에 있으면서 할아버지 할머님이 붓글씨 쓰는 거를 많이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문지나 이렇게 달력 같은 데다가 이렇게 붓글씨를 많이 썼잖아요. 꽤 잘 썼나 봐요. 그래서 상도 많이 받고 서울에 올라와서도 붓글씨를 계속 쓰면서 미술 선생님들이 너는 별명을 군자라고 져줄게 할 정도로 글을 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너무너무 공부도 하기 싫고 모든 것들이 되게 무료하고 어떤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퇴를 하고 버스를 타고 무작정 종천까지 갔는데 거기가 서울대학교였어요. 걸어 들어가서 막 구경을 하다가 어느 건물 앞에 서서 반지하 정도 되는 데를 들어갔는데 미술 전시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도 그리는, 와 엄청 크네 막 이런 별 느낌 없는 그런 속에서 보고서 나왔는데, 세상이 버스를 타고 학교로 돌아오는데 세상이 파스텔을 칠하는 것처럼 완전히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저한테는 엄청나게 큰 충격이었고, 내가 왜 이렇지? 그래서 그 다음날 똑같은 경우를 반복해서 찾아가 봤는데 그 와중에 그 전시하는 그림 중에 어떤 그림 앞에 딱 서게 됐어요. 그 그림을 보고 내가 이래서 어제 이렇게 눈이 개안이 됐었구나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 그림이 동양화였습니다. 그래서 무희들이 막 춤을 추는 그때 당시에 이렇게 아마 졸업미전 같은 그런 거였나 봐요. 그 앞에 한참 동안 몇 시간 동안 서서 그림을 봤던 것 같아요. 그 계기가 돼서 아마 동양화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모든 그림 속에 대지와 고요를 가지고 작업을 항상 해왔어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시작하면서부터 대지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메마른 대지, 젖은 대지, 갯벌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대지로 통합을 해서 생각을 하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이 복잡하고 다단하지만 그 안에 고요가 있고 거기서 나를 찾아가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작업을 하는 깊은 사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 산을 작업할 때는 사실 큰 우주 속에 아주 작은 나의 모습, 또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 시절의 어떤 그 추억, 산 밑에서 놀던 추억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큰 공간, 큰 우주 공간 안에서 아주 작은 나의 모습을 찾았다면, 지금은 반대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우주를 찾고 싶은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독립체적인 나의 모습을 찾고 훨씬 더 그것이 더 고요해지고 나를 찾는데 훨씬 더 큰 반향을 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젊은 날에 만났던 선생님들이 저한테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학교 다닐 때 만났던 선생님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영향을 제일 많이 받고, 지금도 그 스승들의 어떤 뭘 나한테 가르쳐 주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그 모습만으로 배울 것들이 있었는데, 김호득 선생님이라는 분하고
저는 그때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나도 저런 작가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것들. 또 이활종 선생님한테도 좀 배웠는데 이활종 선생님을 보면서는 꾸준하고 노력하는 그런 끈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선생님의 어떤 그 생각하는 마음의 폭과 또 노력하는 어떤 그런 자세 같은 것들이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습니다. 많은 작가분들도 그렇고 보시는 관객분들도 그렇고 굳이 이렇게 작은 세피를 가지고 이렇게 쌓아 올려야 되냐? 사실은 저도 작업을 할 때 훨씬 더 편한 방법으로 기술적인 방법으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작업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쌓아지는 붓질은 저에 대한 어떤 자존심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산이라는 어떤 거대하고 무거운 존재 그런 것들을 그냥 가볍게 그리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점점점 쌓아 올려서 그 무게와 깊이 같은 것들, 그 그림을 그리면서 생각하는 저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그냥 그 작은 붓질 하나하나에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하면 산은 어머니 같은 존재인 것 같아요. 나를 품어주는 존재, 또 나를 태어나게 하고 나를 다시 걷어갈 존재이기도 하고요. 그런 존재가 산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은 항상 제가 바라볼 때 내가 가보지 못한 어떤 이상향을 향한 어떤 그런 모습, 또 저 산을 넘으면 훨씬 더 다른 세계의 이상향이 있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 같은 것도 주는 거고. 처음에는 아크릴도 많이 써보고 또 중간중간 유화물감도 많이 써봤습니다. 근데 그게 아무래도 전공을 한 거에 대한 어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화를 전공해서 하다 보니까 종이 위에 잘 적응을 하고 종이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재료를 선택하다 보니까 과슈를 선택하게 됐는데 과슈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크릴에 비해서 광택이 적고 또 우리가 동양화에서 쓰는 분체처럼 약간 좀 가슬가슬한 어떤 그런 맛을 많이 주기도 하고요. 또 굉장히 선명하고 화려한 색, 화려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잘 맞기 때문에 아마 과슈를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최근의 작품, 뭐 2, 3년간의 작품들을 보시면서 그림이 많이 색깔이 많이 올라오고 화려해졌다고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전에는 조금 흑백톤의 모노톤의 그림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고 항상 그렇게 그려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이가 먹으면서도 좀 그렇고 컬러에 대한 어떤 제가 자신이 되게 없었어요. 동양화를 하다 보니까 컬러를 막 원색적으로 쓴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자신이 되게 없었는데 그런 틀도 좀 깨트려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좀 한번 화끈하게 그려보자. 쉬운 얘기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색을 좀 많이 집어넣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주는 어떤 색감에서 주는 감성 같은 것들이 모노톤에서 주는 감성과 또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그런 것들을 찾아가려고 지금 노력하는 중입니다. 구도자의 낙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작업한 거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요 속에 나를 찾는 그런 것이 바로 구도자의 길이고 뭐 굳이 스님이나 목사님이나 신부님이 아니더라도 예술가도 다 구도자와 같은 길을 걷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는 되게 이방인일 수도 있는데 모든 구도자들은 어떻게 보면 이방인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도 마찬가지로 어떤 구도자의 길을 걷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른 작가분들과 뭐 견주어서 얘기할 거는 아니겠지만 그림을 그리면서 그림을 그리겠다는 마음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가슴속에 시뻘건 불덩이가 하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미칠 것 같아요. 그게 나를 계속 지탱하게 하는 거고 물론 작업을 하다 보면 그 불이 막 사그러질 것처럼 너무 어렵고 힘든 시절도 있습니다. 눈물 나기 힘든 시절도 있죠. 그런 때는 이게 내 길이 맞는가에 대한 누구나 다 예술을 하는 사람이든 살아가는 사람이든 이 길이 내가 맞는 길인가? 내가 옳게 걸어가고 있는가에 대한 반문을 계속하고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가겠죠. 그럴 때가 가장 힘든 시기였겠죠. 하지만 그런 시기에는 항상 그 뜨거운 불이 나를 지탱할 수 있게 해줬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가 펄펄 끓어요. 미칠 것 같습니다. 그게 나를 지탱하는 예술 혼인 것 같습니다. 올해 미술관 전시는 사실 전부 신작으로 꾸미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그 중에 한 점이 이제 좀 한 2, 3년 정도 된 그림이 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떤 작업을 하는 과정 전에 작업을 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 그림을 놓게 됐는데 그 그림은 우주의 아주 넓은 우주의 어떤 한 부분을 캡처해서 아주 작은 부분을 그림 위에 넣었는데 그거는 사실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의 어떤 동화 같은 나의 어떤 삶 모든 그때는 힘들었더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한 추억이 되고 아름다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밭갈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의 어떤 대한 기억 또 그것도 모르면서 고생하는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도 모르면서 친구들하고 뛰어놀던 어떤 기억 그리고 나에게는 너무나 거대했던 지금 가보면 참 작은 산일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거대했고 끝을 알 수 없는 산이었던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한번 담아본 그림이 있고요. 어떤 그림들에는 그 섬처럼 그냥 하나의 독립체적인 것들이 있고 또 밑에 반영이 되는 어떤 그림들도 있고 반영 속에 배 한 조각이 들어간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냥 섬으로 하나의 섬으로 이루어진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우직한 어떤 나의 모습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런 나의 모습에 대한 본인의 어떤 그림을 구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바라보는 사람은 그 바라보는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자세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그린 것이고요. 또 아무 배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반영된 어떤 그런 모습의 그림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어떤 나는 이런 모습이지만 나의 이면에는 이런 모습도 있다라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돌아봄을 통해서 나를 발견해 나가는 것은 어떤 것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작품이고요. 또 반영이 있으면서 그 안에 배라든지 나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의 어떤 존재가 강하고자 하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 굉장히 나약하고 여림을 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혼자 독립된 존재이지만 그렇게 꼭 가고 싶지만 그래도 누군가와 소통하고 싶은 어느 한 이면의 안타까움 같은 것들, 여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냥 지금 작품에서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고요한 침묵 속에도 항상 꿈틀거림이 있고 아마 산들을 보시면 고요하지만 그 안에 엄청나게 꿈틀거림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웅장하게 용트리 많은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신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고요 속의 꿈틀거림도 좀 느껴보시고 그 고요가 죽음이 아니고 새로운 길로 나아가는 나를 찾아가는 길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되게 어려우네요. 예술이란 무엇이냐. 그냥 저는 크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저를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글을 쓰시는 분들이나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나 영화를 하시는 분들이나 또 그림을 하시는 분들이나 모두 자기의 영역을 찾아가고 자신의 모습을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운율도 만나고 또 기쁨과 슬픔 같은 것들을 만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저를 찾아가는 어떤 과정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그림을 그리는 것이 물론 유희도 있겠지만 어떤 구도자와 같이 자신을 터득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에게 예술이란 나를 찾아가는 길이다.